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사에 불법 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뒷돈을 준 사업자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이탈표가 2~3명 이내로 예상되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이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나타나 리모델링을 도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8명의 목숨을 구하고 돌아온 긴급구호대 일진이 잠시 뒤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참혹한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못다한 이야기들 직접 들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운하 바닥이 드러날 정도여서 곤돌라와 수상택시도 운영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설산으로 유명한 알프스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눈이 내리지 않아서 스키장 영업도 어려운 생태라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관광객을 태워야 할 곤돌라가 진흙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운하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최악의 겨울철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계속된 가뭄과 썰물로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해수면 기준 마이너스 60cm까지 내려갔습니다. 곤돌라와 수상택시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응급 환자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수로를 통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강인 포강은 예년 이맘때보다 61%나 물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프스에서는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부족해 개장이 어려워진 스키장은 인공눈을 만들어야 할 지경입니다. 스위스 눈사태 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100년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눈의 최대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또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를 주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고 이 전 부지사도 모두 알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전 부지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평소 김 전 회장과 호영 호재를 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는 대질신문에서도 회장님 존칭을 쓰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김 전 회장은 왜 모른 척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3차례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적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3년 전 통화라 통신 내역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검찰은 쌍방울 박모 부회장과 대북단체 아태엽 대표 등으로부터 두 사람 통화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이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도와줬다며 첫 만남을 회상했는데 이 대표에 대한 폭로는 앞으로 100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지난 2009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성남시장 당선이 절실했던 이 대표가 분당 지역표를 얻기 위해 당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으로 있던 자신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며 지역구 의원에게 문전박대 당하던 시기라 이 대표의 접근이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김진표 당시 의원 및 보좌관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평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리모델링 관련 입법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는 앞으로 100회에 거쳐 방송될 예정으로 책 또는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계획도 있다고 유 전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방송에서 이제 나왔겠지만 이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을 위해서 나타났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다. 자, 이렇게 나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표 냄새를 참 잘 맡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분당과 일산은 일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네. 1990년대 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09년 10년이면 이제 20년이 되면서 리모델링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 제기되기 한 시작이었는데 예. 표심을 처음에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가 낙선을 하면서 그와 같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2010년에 성남시장이 나오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남 내지 분당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로서 표심을 잡겠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냄새를 맡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자동에 있는 한솔 관련된 아파트의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네. 유동규 씨에게 접근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런 점에서 부동산 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인 시작할 때 부동산 개발 이슈를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는 뭐 대장동이라든가 위례, 백현 이런 부동산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쭉 어떤 흐름이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서 위례와 어떤 지금 대장동 이런 부분이 처음 시작부터 일관되게 부동산 개발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찾아왔기 때문에 반가웠다. 자신이 이제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줘서 반가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그 추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정치인들의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구 의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성남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동규 본부장에게 뭐 먼저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 전 본부장의 표현에 의하면 램프를 문지르기도 전에 먼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고 서로 이제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유 전 본부장은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유튜브 방송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자, 여기 유튜브 방송의 내용에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혐의랄지 거기서 좀 적용될 게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그 출소를 할 때 얘기했던 두 가지 말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밖에서 천천히 다 말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왜 그렇게 이렇게 진술을 바뀌었느냐 했더니만 모멸감을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검찰에 의해서 체포될 때에 정진상 씨가 전화를 해서 쓰레기라도 먹고 예. 병원에 가라라는 그런 어떤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결국 100회 가까이 걸쳐서 천천히 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다른 사람과 달리 유동규 씨는 이 대장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욱, 그 김만배와 또 성남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그리고 또 정진상, 김용과 가운데에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표자 직무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진술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외에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아는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검찰에서 조사하지 못한 것, 검찰이 물어야 답을 하니까 묻지 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본인은 있는 그대로 다 알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튜브의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공소 사실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있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이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폭로전에 나서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본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세밀하게 그 검찰이 따져 묻지 못한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면 재판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폭로를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나올 내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자, 다음으로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 오늘 이제 두 번째 검찰 소환을 받는데 오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이라고 할 수 네. 있는 현근택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사자 대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대 1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세 명은 나하고 다 얘기를 다 알지 않느냐. 우리 쌍방울과 이 그 경기도 사이에 공동 사업으로 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 반면에 이화영 그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 그것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실상 그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서에도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양자 대지를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예.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적용되는 죄명이 그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뭐냐면은 원래 경기도가 500만 불을 북한의 스마트팜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네. 대북 제조에 의해서 하지 못하니까 이화영 지사가 요청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쌍방울이 그걸 대납했다는 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이후에 2008년 11월 12월 무렵에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기 위한 입장료 취지로서 300만 불을 사실상 스폰서해줬다라는 네.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300만 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뇌물죄를 지금 그 적용하기를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합계 800만 달러, 최대 1000만 달러를 북한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를 비롯해서 예.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오늘 조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일대 대질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북송금 의혹 사건,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돼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관련해서 이루어질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그 소환 조사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1대1 그 대질 신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관련된 상황에 그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한 뒤에 네. 이재명 대표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에 그런 다음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국에서 1,600억 원대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담배 밀수범을 추적하던 검찰이 용의자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플라스틱 화물 운반대의 밑바닥을 뜯어냅니다. 검은 비닐 안에서 흰 고체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밀수업자 60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50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50kg은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가로 1,65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A씨 일당은 쓰레기통을 수입 품목으로 신고한 뒤 쓰레기통을 옮기는 데 쓰이는 화물 운반대 속에 필로폰을 숨겼습니다. 세관 엑스레이 검사까지 통과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뜻밖의 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당초 담배 13만 감 밀수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이 A씨를 체포하러 갔을 당시 마침 필로폰 봉지를 꺼내고 있다 현장이 적발된 것입니다. 필로폰 밀수 조직은 담배 등을 밀수하다가 최근 마약 밀수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중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적발되어 지난해 마약 사범은 18,000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마약류 압수물도 5년 만에 8배나 늘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규모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노조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 즉 건설 현장의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임기 내에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조를 겨냥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윤 대통령은 원래비를 요구하는 건설 노조원의 면허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강성 노조의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국민 실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폭력을 뜻하는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가 하면 노조의 기득권은 청년 약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각 부처에 완전 근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수사단을 출범시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고용노동부는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채용 절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사의 원래비를 요구하는 게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이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큰데요. 하지만 부결 이후에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전국을 거치면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의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당내 혼란상을 수습해야 할 숙제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총선 참패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민심 수습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한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고 민생 이슈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 80조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규정인데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당 대표직을 포함한 거취 문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본관 의안과 대통령이 서명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관계자가 제출합니다. 30여 분 후 국회 본관 사무실을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도부도 동조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총이 후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는데 총의를 모았다며 당론 채택 없이 자율투표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큰데 표결까지 남은 일주일 사이 비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의원총회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이른바 그분 이재명 대표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또 이재명 대표 지분이라고 의혹을 일었던 428억 약정에 대한 또 내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428억을 직접 받았느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뇌물의 가장 핵심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428억이 영장 청구에 빠졌다는 게 가장 핵심으로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예. 지금 검찰의 그 구속영장을 보면요. 현재 수사 상황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이제 428억을 받기로 했고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일단 정진상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만배 씨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가 많은데 굳이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부분을 영장에 적시할 경우에 또 뭐 다시 이제 뭐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위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 같고요. 김만배 씨가 재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50억 클럽이라든지 다른 뭐 이제 428억에 대한 수사가 더 속도를 나게 된다면 검찰은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씨를 면회하면서 뭐 회유를 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또 그리고 대장동 관련돼서 결재를 하거나 서류를 바꿔야 되는 인허가 서류 바꿔야 되는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직접 결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428억이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럼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서 무죄를 주장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없으면 뭐 수사를 받아라. 이게 이제 남 이야기는 쉬운데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지금 현재 사법부가 어떤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 이런 발부가 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판기 같다. 마치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내주느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의 경우에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친정집에 압수수색을 또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해하는 이 로펌이지요. 거기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일종의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다든가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당 당사에서 그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분들 근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거나 해서 당시 한 3번 정도 출근했고 책상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일부러 압수수색을 나온다든가 여기 이제 또 영장이 발부된다든가 이런 이제 일이 있으니까 법원들이 이렇게 영장 발부에 정말 최소한의 이제 검토라든지 신중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내한테 이렇게 주기로 했던 천화동인 428억 적시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취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바로 영장 실질 검사에 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제 오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건 존중해야겠지만 이제 사법부에서의 이런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걸 보면 현재 영장을 실질 심사 담당하는 게 3분 정도 있다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이런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배당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행정부 권력인 그 검찰의 요구대로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야당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 신청이나 이런 게 최초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이거는 판단은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대체로 모든 증거라는 게 이게 이제 진술에 의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뭐 대북 송금이니 이런 백형동 문제니 이런 거는 또 제치두고 영장을 뭐 쪼개기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거는 이미 뭔가 기획되고 정치적 탄압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존재하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대선 패배의 업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대표님 그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예,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당론으로 안 한 거고 자유투표로 한다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계 의원들이라고 이제 꼽히는 분들이 네. 가결적으로 이제 마음을 좀 돌린 것 아니냐.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모든 정당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한 1, 2주 동안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 뭐 친 이재명계든 비이재명계든 의원들과 1대1로 식사하고 면담하면서 가졌던 그런 설득 작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부결이 확실해진다면 사실은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이재명 대표에겐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를 위한 이거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표결로 하는 거는 민주당의 전략상 굉장히 나은, 유리한 이런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서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판했던 많은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도 반복 지속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게 앞서서 428억 관련된 수사가 아직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쌍방울 관련된 수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사실은 영장 청구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일 때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이 계속 이재명 지키기를 갈 수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법제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제 새로운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나오는데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물론 그 국민의힘의 이제 분석이긴 하지만 체포동의안에 이제 찬성하는 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제 의원총회랑은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말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요. 한 35명 정도의 앞으로 공천 못 받을 것이다. 이거는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초선 비율이 대체로 50% 가까이 됩니다. 각 당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선을 이제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서 상중하, 하를 받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제 존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국회의원들이 35명이나 된다든지 점점 늘어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이제 감정적인 청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로남불이라든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부분부터 해서 어제 이제 의총을 연 결과 이거는 검찰이 해도 너무한 근거 없는 장항의 이 정치적 수사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 주류든 비주류든 이번에 이제 당론 투표를 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긴 한데 이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이 된다면 내년 총선쯤에서 아예 그냥 3당이 출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쪼개져서 3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반가운 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그거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아마 탈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3세력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앞서서 이제 김수수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35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친명계에서 공천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친문계, 강성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인데 사실은 지금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최근에 급격히 정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항상 총선 때마다 제3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조금씩 있어 왔는데 지금의 지지율 추세를 본다면 국민의힘을 두고 민주당이 갈라졌을 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제3세력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했지만 친명계 원외 위원장들, 원외 정치인들 몇 명이 강성 친문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사에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사실은 민주당 내 분열로 인한 탈당과 새로운 당의 창당 이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또 경제위기 대응센터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자, 이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 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이것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당대표실에 경제 상황 위기판이라고 이걸 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당히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됐었는데, 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뭔가 이게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상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일자리 상황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통계가 한 달 또는 3개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상황판 자체가 변동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한 거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거는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되는 이제 그런 자료고, 또 그게 이제 거시경제까지 이제 포함해서 하겠다니까 예.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생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거로 보고요. 예.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저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 김진태 지사가 결정으로 해가지고 레고랜드 사태가 나면서 건설업 전반이 부도위기까지 몰려갔을 때도 정부 여당의 이런 처방이나 이런 대처가 너무 늦었고요. 또 이런 경제 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장관들의 대책 회의라든지 또 어떤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모여가지고 전문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지금 마치 이제 희생양 잡기처럼 노동조합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런 우회하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부 여당과 경쟁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기에는 87년 옷은 맞지 않습니다. 2023년 시대 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와 정당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것저것 생기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속내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경제위기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올인한다고 하고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꺼내요. 개헌은 정치 안팎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개헌 이슈가 나오는 순간 정치권은 모두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권 초반에 개헌 이야기가 나와서 개헌을 추진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와 체포동의안을 앞두고 개헌 이슈를 꺼낸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 이슈는 계속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 때 개헌 이슈 나올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반대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체포동의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반복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 개헌을 얘기했다.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순하고 오만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모든 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가 본부선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대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투르키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이 8명의 귀한 생명을 구하고 지난 18일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하신 강혜리 코이카 KDRT 대원, 전준영 중앙119 구조본부 소방위, 백승현 중앙119 구조본부 소방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국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전준영 소방위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하카이주의 이제 안타키아라고 들었습니다. 도착한 뒤에 수경지,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 준하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참혹했던 상황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저희가 이제 이동 중에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굉장히 이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피해 지역을 떠나서 이동하시는 분, 그래서 가족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 그 복구를 위한 중장비의 이동, 그리고 이제 살 곳을 잃은 이재민 분들이 도로에 나앉아 계셔서 도로가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도로도 그랬는데 현지 상황은 또 어땠나요? 현지 상황으로는 온전한 건물이 없었고 대부분 건물의 그 온전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현 소방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으셨을까요? 일단 현장은 안타키아 지역이었는데 그쪽은 이제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지고 기울어지고 금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장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에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현지 가족분들이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이러한 많은 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 굉장히 아쉬움과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로 여진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여진이 발생해서 신속하게 대피한 적도 있고요. 또한 비교적 괜찮은 건물에서 상층에서 있다가 여진을 느끼고 도망 나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참 힘든 상황에서도 구조활동 열심히 하고 돌아오셨는데 코이카 역시 현지로 파견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해외 긴급구호에 좀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떤 일이 좀 담당하고 맡아서 코이카 구호대에서 하신 건가요? 이런 대규모 지진 직후에 현장에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DRT 사무국으로서 코이카는 이제 구조팀이 생존자 수색과 그다음에 구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대부분의 이제 제반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유엔이나 또 현지 튀르키예 재난 당국과의 조정이나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천에 저희가 한 곳에 모아놓은 구조 물자들이 있습니다. 구조 장비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것들을 인천에서부터 이제 끊어진 도로를 지나서 이제 현지의 생존 추정자 앞까지 이제 잘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해주셨다고 하는데 또 기사를 보니까 현지에서 튀르키예 주민들이 구호대 분들에게 또 이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좀 더 주신다든지 뭐 물품을 좀 전달해 주셨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실제로 어땠나요? 실제로 드시던 음식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갖고 있던 이제 식량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감사의 표시로 현지에서는 이제 볼에다가 이제 뽀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외국인이다 보니 이제 조심스러우셨는지 이제 어깨에다가 많이 뽀뽀를 해주고 가셔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진 구호대도 출발을 했고요. 코이카 대원들도 이진에 5명의 직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시나요? 한국에서 가져간 구호 물품들을 이제 터키 이재민들께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긴급구호가 끝나더라도 긴 호흡의 재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건복구 사업 때 이제 어떤 분께,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자세히 조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건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구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구호대 현재에서 생존자 8명을 구출을 해냈습니다. 전 소방이가 계셨던 그 팀에서는 3명의 생존자를 구조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생존자가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수습했던 예.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존자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예. 특히 우리 팀에서 이제 첫 번째로 구조했던 그 10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구조해냈을 때 그 부상당한 예. 부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해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구조 당시에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그 구조한 아이의 첫 마디라든지 그 순간에 생각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아이의 그 건강 상태가 제일 걱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한테보다도 바깥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을 먼저 찾았고요. 예.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있었기 예. 때문에 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혹시나 더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선 주위에 눈을 가릴 그런 물건들을 찾는 데 조금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으신데 백순영 소방장님도 구조 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기억에 좀 남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에서 활동을 했어서 예. 그때 10살 배기 소년을 구출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구조 활동하면서 많은 이제 구조 활동 소식이 들리면서 가장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구조견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마리가 참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 활동에 구체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고 돕게 되는 건가요? 예, 토백이와 같은 구조견들은 구조 활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수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색을 통해서 생존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소방대원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을 실시합니다. 네, 토백이 얘기해 주셨는데 토박이가 부상투혼을 좀 펼쳤었잖아요. 네, 그만큼 또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보통 구조견들이 투입될 때는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날카로운 철근이나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유리 조각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네, 토박이는 지금 건강한 상황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토백이는 정말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토백이가 이제 활동 중에 네. 부상을 당한 거는 사실이지만 걱정해 주시는 네.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었고요. 그것도 저희하고 같이 출동을 나가셨던 군의관님들, 예. 간호장교님들이 응급처치를 잘 해주셨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붕대를 감고 있었을 뿐이지, 예.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도 토백이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2주 만에 튀르키예 규모 6.4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지에다가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또 가장 필요한, 현지에 계셨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추위입니다. 튀르키예 현재 날씨가 한국의 지금 날씨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추운데요. 이제 집이 없이 지내시는 이재민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방한을 위한 용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한을 위한 용품. 네. 밤에 어느 정도로 추위가 극심한가요? 기온은 한 영하 5도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체감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춥고 이제 전기와 불이 없다 보니 네. 이제 몸을 데울 것들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 텐트가 없는다면 정말 길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뭐 가지고 계신 담요나 옷들을 좀 겹겹이 껴입으시거나 아니면 두르시고 이제 바닥에 한기를 피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번에는 전 소방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열악한 사정 때문에 약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위협적인 상황도 생겼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땠나요? 예, 그 외부에는 그 폭동이라든지 아니면 약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빈번히 일어났다고 저희 소식을 들었었고, 예. 하지만 저희 수경지에는 현재 경찰이나 군인들이 이제 24시간 상주에 있으면서 저희 구조대원들 저 해외 긴급 구호대 전원을 좀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수경지 치안은 좀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구호대의 활약에 정말 튀르키예 주민들 우리 텐트에다가 고마워요 형 뭐 이렇게 한국말로 직접 적던지 이런 일화들도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현지 주민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네, 그렇게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이진 구호대가 지금 현장에 가 있거든요. 이진 구호대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예. 드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아프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으시고 무사히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조 활동하시면서 아까 뭐 10살 소년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가장 힘드셨던 거나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 의식주를 해결하는 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전 소방님께 여쭤볼게요. 시신 두구도 그 팀에서 수습을 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그때 상황이 좀? 사실 이제 가족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살아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빨리 가족분들에게 돌려드려서 그렇게 좀 행복은 아니지만 안정을 되찾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강 대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이카 이제 구호 활동하시면서 이제 구조대들에서도 이제 공포적인 순간이 여진의 공포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호 활동하시면서 여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구호 활동을 나갔을 때도 그렇고 수경지에서도 그렇고 여진은 상당히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 모두 이제 자주 느꼈습니다. 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튀르키예 이제 구호대에게 한국말로 튀르키예 주민들이 이제 전달한 감사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것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기쁨, 그 마음은 어떠셨나요? 감정이 어떠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숙연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 소방위님은 어떤 감정이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귀국하는 날까지 그 생존자 귀국해서도 생존자분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구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도움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빠른 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튀르키예 국민들의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네, 행복을 많이 빌어주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튀르키예 주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큰 슬픔 속에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환송을 해주신 튀르키예 시민분들께 좀 조속한 위로와 또 회복이 있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호대원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조속히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구조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신인 음악가들의 등용문으로 불려온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국내 음악 샛별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기 시작할 때 고충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빠르고 강렬하게 표현한 바이올린 소나타 9번 가장조 크로이처 1악장. 백채원 씨에게 이 곡은 대학생활 연주의 총집결체이자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연주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첫 무대인데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청아하고 산뜻한 플루트 음색이 어느새 애잔하고 서정적인 연주로 바뀐 알베르트 프란츠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26번. 집시의 내면을 연주한 김다빈 씨의 플루트 선율에선 신인 음악가의 순수한 열정과 고민이 고스란히 읽힙니다. 집시라는 사람이 앞에서는 춤추고 뭔가 행복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집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악과 국악은 물론 피아노, 트롬본, 바이올린, 첼로 등 국내 음악대학에서 선발된 최우수 학생 38명이 관객들 앞에서 첫 홀로서기에 나선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는 오는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인데요. 사람은 물론 반려견들도 카니발을 즐깁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오늘까지 성대한 카니발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경공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날을 위해 예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에 귀여운 모자도 썼고 오늘은 영웅도 꿀벌도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진 찍고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엽고 즐거워 보이는데요. 원래 개들도 카니발에 참가를 했었나요? 처음부터 개들이 카니발에 함께 참가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20여 년 전에 블로카우라고 불리는 이 퍼레이드가 생겨났는데요. 리우 카니발 기간 중에 반려견과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퍼레이드입니다. 올해는 반려견 100여 마리가 요정, 슈퍼히어로, 만화 캐릭터 등으로 분장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블로카우를 두고 사람들은 리우 카니발 축제를 밝게 빛내주는 반려동물 퍼레이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처럼 반려견과 축제에서 함께 걸으면서 정말 신나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3도, 대전 영하 5.1도 등 어제만큼 추운데요.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고요. 늦은 밤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은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와 동해안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